윈스턴 처칠은요, 위대한 대가는 책임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이 암호화폐 기업들한테 결제망이라는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문 뒤에는 엄청난 책임과 제한이라는 족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자는 없고 신용도 없고요. 오직 결제만 허용이 되는 이 작은 문은 자유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계층화의 시작이라는 것. 이 은행들은 굵은 수도관을, 핀테크는 또 얇은 수도관을 이렇게 쓰게 함으로써 미국 연준은 혁신을 수용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통제권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냉혹한 권력의 재설계 과정들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퍼진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 연준이 암호화폐 기업한테 결제망을 열어준다는 말이에요. 이 한 문장만 들어봤을 때 당장 내일부터 암호화폐 회사들이 연준 결제 시스템에 바로 꽂히면서 이 달러를 자유롭게 옮길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연준 측에서는 오늘 공개한 문서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요, 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문을 활짝 열어주는 발표가 아니에요. 오히려 문을 새로 만들면서 그 문에 잠금 장치를 여러 겹 달아놓는 발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요, 결국에 암호화폐가 아니라 달러 결제 관문을 누가 어떤 조건으로 쥐게 되느냐입니다. 먼저 아주 쉽게 비유부터 드려볼까요? 이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은 거대한 수도관이고 돈은 물처럼 흐릅니다. 은행은 그 수도관에 이미 굵은 관으로 연결된 집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바로 나오죠. 반면에 대부분의 핀테크나 암호화폐 기업은 옆집 은행의 관을 빌려서 물을 쓰는 구조였습니다. 중간에 한 번 더 거쳐간다라는 거고, 이게 느리고 비싸고 때로는 막히는 이유입니다. 연준의 마스터 계좌는요, 이 수도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관문이에요. 이걸 가지면 패드와이어 같은 고액 결제 레일이라거나 이 패드나우 같은 실시간 결제 레일에 더욱더 직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많은 신생 결제 사업자들이 우리도 직접 연결해달라 이렇게 관련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연준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수도관을 더 많은 집에 직접 연결해주면 혁신은 더 빨라지죠. 근데 그 집들이 은행처럼 강력한 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문제 하나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가 불분명해집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자금 스탁이라거나 이 테러 자금 같은 국제금융범죄 리스크인데요. 오늘 바 부의장 측에서 바로 이 지점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여기서 연준이 꺼낸 해법이 바로 지급계좌입니다. 이름만 들어봤을 때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들리지만요, 이 실상은 특수 목적 계좌라는 거, 결제랑 청산을 위해서만 쓰게 하고 하루가 끝날 때는 잔액을 제한된 수준 아래로 내려놓게 합니다. 이런 문서에서는 이 계좌가 특정 기술을 밀어주기 위한 게 아니라는 이런 표현까지도 들어가 있는데요. 즉 암호화폐를 위한 계좌라기보다는 결제 혁신 기업을 제도권 관문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국 연준이 이 작은 문에 어떤 잠금 장치를 달아놨느냐입니다. 가장 먼저 이자는 주지 않겠다라고 박아놨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돈을 많이 쌓아두고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할인 창구 같은 중앙은행 대출은 금지했습니다. 마지막 안정망은 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중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결제할 때 잠깐이라도 잔고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잔고가 없으면은 결제가 거절되고요. 마치 교통카드 잔액이 0원이면은 개찰구가 열리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설계했을까요? 이 질문이 이번 이슈의 본질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결제 인프라는 열어주고 싶어요. 하지만 은행처럼 무제한 잔액이나 이자, 중앙은행 신용까지도 주는 그 순간 그 기관은 사실상 은행급의 권한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규제랑 정치랑 책임이 폭발하겠죠. 그래서 연준은 결제는 하게 해주되 은행이 되는 길은 열어주지 않겠다, 이런 구조를 설계했다는 거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오해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오늘 보도자료에서는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지급계좌는 법적 자격을 확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인즉슨 암호화폐 기업이면 누구나 들어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엘리저블한 기관만이 요청할 수가 있고, 그 요청은 여전히 가이드라인 아래에서 평가가 되면서 연준 지역은행은 승인할 수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 다만 지급계좌는 위험이 더 낮다라고 판단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심사가 더 빠를 수도 있고요. 내부 문서에서는 서류가 갖춰지면 90일 안에 심사를 마칠 수도 있다는 기대감까지도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왜 이걸 암호화폐 호재처럼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암호화폐 자체가 아닙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과 결제 사업에 달러 출입구가 바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에 달러의 디지털 포장이겠죠. 그 포장을 믿게 만드는 힘, 원하면은 달러로 바꿀 수 있다는 상환 가능성입니다. 근데 중간에 은행이 여러 겹끼면은 이 상환이 느려질 거고 비용이 올라가겠죠. 이런 마찰들을 줄이는 거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전체의 구조적인 호재로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 이슈는 비트코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트 중에서도 결제, 스테이블코인, RWA 토큰화처럼 현실 금융과 맞닿는 구간에 있는 프로젝트들이 이 뉴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시작 단계입니다. 의견 수렴이에요. 이 문이 실제로 얼마나 넓어질지, 안전장치가 얼마나 강해질지, 그리고 속도가 얼마나 날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겠죠. 이제 리플 XRP로 연결해볼까요? XRP를 여기에 붙일 때 흔한 서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결제 인프라의 마찰입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 리플이 스키니 계좌 아이디어를 지지했고 RLUSD 같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을 더 빠르고 투명하게 운영하려면은 이런 계좌 접근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리플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보여주겠죠. 가격이 아니라 달러 레일의 연결 비용을 보고 있는 겁니다. 리플 XRP는 레버리지를 써서 흔들기 좋은 코인이 아니라요. 이 구조를 믿고 가져가셔야 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현물만 강조드리고 실제로도 현물 기준 시나리오만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참고용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따로 정리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정 댓글창 참고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미국 연준 문서에는 이런 계좌가 기술 중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특정 블록체인을 밀어주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 리플 XRP 투자자에게 남는 질문은 딱 한 가지예요. 이 달러 결제 레이어가 빨라지고 제도권 안에서 정리가 될수록 XRP는 어떤 역할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의 빠른 출입구 역할을 맡고 또 토큰화된 자산이 거래의 형태를 바꾼다면은 그 사이를 연결하는 유동성 다리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가 있겠죠. 반대로 모든 흐름이 은행 내부의 폐쇄형 레일로만 정리가 되면요. 외부 브릿지 자산의 공간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 결국에 이거는 단순 호재냐 악재냐 정도가 아니라 이 역할의 자리가 넓어지느냐 좁아지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문이 열렸다가 아니라 문을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 문은 그냥 열려있는 문이 아니라 잠금 장치가 많은 작은 문입니다. 이자도 없고 잔고도 제한되고 중앙은행 신용도 없고 결제 목적 외의 사용도 막습니다. 이게 말해주는 거는 명확하겠죠. 미국 연준은 혁신을 흡수를 하되 이 위험은 중앙에서 통제하는 이런 구조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들어오느냐가 아니라요. 이 달러 결제의 관문이 개칭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는 큰 문을 쓰고 또 누구는 작은 문을 쓰고 그 문마다 권한과 책임이 다르게 붙는 구조라는 거고 이런 구조가 굳어지면은 시장은 앞으로 기술보다는 접근 권한을 더욱더 큰 프리미엄으로 평가하기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 미국 연준이 암호화폐를 인정해서가 아니라요. 이 달러의 관문을 다시 설계하고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게 오늘의 가격을 쫓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농사 짓듯이 시간을 관리하는 과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투자 시장을요. 오늘 하루에 등락만 바라보시고 지금 이 순간의 분위기에 이끌려 뛰어들기보다는 최소 1년이나 길게는 3년 뒤를 내다보면서 씨를 뿌리고 가꾸는 농사라고 생각해야지 마음도 대응도 훨씬 더 현실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저점에서 매수하고 싶어 하시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들어간 자리가 결과적으로 고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멈춰서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답은 아닌데 장기적으로 보는 흐름 속에서 얼마나 꾸준하게 평단을 낮추고 또 비중과 수량을 관리해왔느냐가 결국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나는 현금 비중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겠다. 이런 식의 대응은 당장은 마음이 편할 수 있겠지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시장이 반등으로 찾아왔을 때 평단이 너무 높아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될 겁니다. 평단이 높고 현금 비중이 부족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 중간 과정에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에서 줄이고 또 단기 저점에서는 다시 채워넣는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대응을 반복하셔야지 흐름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작은 대응들이 쌓여서 결국에 중장기 투자에서의 결과를 바꾸게 됩니다. 결국에 투자는요. 기다림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관리해 나가는 과정인 거고 끝까지 살아남는 거는 미래를 보고 오늘을 조정할 줄 아는 사람이겠죠.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보다 원금을 지키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상승장에서는 쉽게 돈을 버시지만요. 하락장에서 기준이 없어서 손실을 크게 보고 나서야 기준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매매에서 사용하는 손실 관리 기준들 절대 건드리지 마셔야 되는 위험 구간들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